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는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가시리는 신사고 교과서에 고재종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 뒤에 학습 활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리라고 하는 제목이 좀 익숙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리라고 하는 노래가 꽤나 유행했었기 때문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까마득하게 전이죠. 그래서 옛날에 77년도인가에 이명우라고 하는 분이 이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를 가사로 한 노래를 대학 가요제에 들고 나와서 나름 꽤나 많은 호응을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나이 드신 여러분들 부모님이거나 혹은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드신 그런 세대는 이 가시리를 오히려 고려 가요보다도 이 가요 그냥 진짜 대중가요로서 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또 앞에 피아노 있으니까 제가 치면서 잠깐만 들려드려 볼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날 너는 어디 살라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이런 좀 애절한 멜로디를 갖고 이제 대학가요제에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지금 들은 멜로디는 원래 우리 전해 내려오던 전통 가시리의 멜로디는 아니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민요의 멜로디를 갖다가 가져오고 그리고 가시리의 가사를 합쳐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궁중음악으로 내려오던 그 진짜 가시리는 이거랑은 멜로디가 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 시용향 악보라고 하는 고서에 가시리의 악보 멜로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실제로 불렸던 가시리의 멜로디도 잠깐 한번 좀 들려주면 가시리 가시리 있거나 난 바리고 가시리 있거나 난. 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기간 좀 힘 좀 내라고 열심히 노래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여기 작가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거에 그 위치에 고려가요라고 써 있지. 그래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작자 미상인데, 고려시대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일종의 민요, 즉 노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시는 처음부터 지금 시인들이 시를 쓰듯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쭉 글로 쓴 게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지던 노래였던 거야. 그리고 이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어떤 애정이나 이별이나 솔직한 그런 얘기가 드러나는 이제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고려시대에 전해지던 그런 노래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고전시가 고전 문학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모든 이제 선생님분들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야? 3분 후라는 거예요. 3분 후. 이렇게 외우라고 많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무엇이냐? 자, 사문보다, 두 번째 분연체다, 세 번째 후렴구가 있다. 자, 이 세 가지 특성이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첫째, 사문보란 말은 뭐겠어? 내가 이제 진짜 문학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학의 쓰레기 같은 뭐랄까 동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진짜 문학에서 제일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음보 개념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배우니까 사문보래. 고려 가요가 대부분 사문보라는데 정확히 왜 사문보인지는 본문 해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연체라는 말이 있네. 자, 분은 나눌 분자, 연은 우리 그 시에 1년, 2연 있지, 그 연이야. 그래서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를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시들은 그냥 쭉 이렇게 연 구분 없이 쭉 쓰는 시가 있지. 근데 어떤 시들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을 떨어뜨려 가면서 쓰는 시들이 있단 말이지. 자, 고려가요는 1번, 2번 중에 주로 어떤 형태다? 바로 2번 형태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노래였기 때문이지.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일정한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고려가요도 확인해보면 자, 1년, 2연, 3연, 4연 총 4연이고 각각 3줄씩으로 안정적인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특성이 뭐라고? 후렴구의 존재. 그래서 후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코러스 또는 리프레인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연이 마무리될 때 반복적인 멘트가 드러나는 게 후렴구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매 연이 끝날 때마다 위증즈가 태평성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바로 이게 후렴구. 그래서 그 뭐 고려 가요의 뭐 동동 이런 거 보면 뭐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하면서 각 연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게 바로 후렴구라고 하겠습니다. 고려 가요의 특징 3분 후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해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독을 해야 되지, 거의 해석이 아니라. 자,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가시리 있고 나는. 자, 여기서 가시리 있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시리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있고를 노래 때문에 생략이 된 거거든. 자, 그러면 가시리 있고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 고가 뭔지 알아? 고? 가끔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세자는 어디에 있는 고, 어디 갔는 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 고가 뭐냐면 이제 의문형 어미, 의문, 그러니까 물음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가시리꼬는 우리 현대어로 자, 가시렵니까? 아니면 뭐 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야. 이런 말. 자, 그러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니? 훅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님이 가는 거야. 이 가는 주체가 님인 거야. 님 가시겠습니까? 저를 두고 가시겠습니까? 무슨 상황이니? 바로 이별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시리는 무슨 상황이 드러난다? 여기서 이별하는 상황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자, 그 밑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누굴 버려? 누굴?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별하는 상황이고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과 하소연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 1년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정서는 바로 이별의 슬픔이 되는 거야. 슬픔.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여기 1년에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3가지 사항이 더 있어. 3가지 사항이. 보면 첫째로는 바로 이 내가 지금 해석 안 하고 넘어갔지. 나는 이걸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뜻이 없다는 거야. 이 부분은 바로 이게 노래라고 했잖아. 노래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아무 뜻이 없는 장치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노래 가끔 보면은 이런 거 있지. 그 아무 뜻도 없잖아. 그냥 노래 그냥 하는 거잖아. 바로 이 정체가 바로 그런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음구. 왜 여음이냐면 우리 자녀석, 여가 남는다는 거거든. 음이 남아서, 그러니까 남는 음을 채우기 위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는 여흥구라고 하기도 하고 남아서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 또는 조음구 또는 조흥구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불러 이런 걸. 오케이?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리듬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 삼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자, 왜 이제 이걸 삼음보라고 하냐? 봐봐. 가시리 있고, 나는 뜻이 없으니까 개무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세 번 걷는 3단계의 리듬감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삼음보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그 민요에 많이 나오는 율곡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 근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아리랑. 자, 봐봐. 아리랑 아라리오. 지금 글자 수가 어떻게 됐니 지금?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34 이렇게 글자 수가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도 우리 그 민요의 그 삼음보 율격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거든. 들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오지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삼음보는 334 또는 335의 글자 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고려가요 가시리에서 드러난 글자 수는 뭘까? 가시리 있고 바로 3, 3, 2 이렇게 해서 삼음보 1, 2, 3 이렇게 삼음보지? 그래서 요런 삼음보 가시리 있고 이런 삼음보가 드러난다는 거, 이걸 332조라고 하거든. 그래서 332조에 삼음보 율격이 드러난다 하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AABA 구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봐라, 이게 시 내용을 구성하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지금 요거는 비슷한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그게 뭐? A, B, A. 자, 요런 구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게 바로 AAB의 구도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봐봐. 노새, 젊어서 노새. 그 B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 있지.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런 거. 눈 오네, 온 사방에 눈이 오네. AABA 구조.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 가시리는 이 부분에서 AABA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후렴구를 봅시다. 위증질가 태평성대. 자, 이 부분이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후렴구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시문학 이론에서 후렴구라고 하는 건 주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해. 자, 첫째는 뭐냐면 매 연마다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리듬감과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연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능은 후렴구의 형식적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능. 자, 두 번째로 후렴구의 내용적인 기능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시의 주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매 연의 끝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칠리야,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칠리야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 그게 반복을 통해서 어떤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곳이 차마, 그곳이 어디냐면 고향인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이제 환기시킨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가시리라고 하는 시의 후렴구는 둘 중에 하나의 역할밖에 못해. 자, 왜 그러냐? 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위를 보자. 위가 뭔 것 같니? 위는 그냥 일종의 감탄사야. 위, 뭐 이런 그냥 이런 감탄사인 거야. 그 다음에 증즈가는 뭐냐면 이게 악기, 그러니까 현악기의 소리를 묘사한 의성어래. 그러니까 왜 바이올린을 증질증질 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악기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고, 그다음에 태평성대. 이건 뜻 알지? 태평성대 무슨 말이야 이게? 태평성대. 응? 뭐 좋은 태평천하라는 건데,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구절은 지금 이 가시리라고 하는 지금 이 이별의 슬픔하고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이상하지? 갑자기 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막 이별하는 슬픔이 드러난다. 갑자기 후렴구에서 태평성대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서 문학사적,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적 그 기능이 그러니까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건데, 자, 이 태평성대가 이별이라고 하는 정서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이 고려가요가 어떻게 이제 전승이 됐냐면, 고려 시대에 계속 불리다가, 근데 고려 시대에는 한글이 있니 없니? 아직 킹갓 제너럴 세종님께서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글로 기록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다가 조선 초의 궁중에서 어떤 궁중 음악을 할 때 쓰는 뭐 악장 가사나 악학 괴범 이런 책에 기록됨으로써 고려가요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태평성대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고려가요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내용하고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후대에 조선 초기에 궁중음악에 쓰이기 위로 해서 궁중음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삽입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증제가 태평성대는 시의 내용과는 별로 관련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후렴구의 기능 중에서 이 위증제가 태평성대는 두 개의 기능 중에서 무엇만 하는 거겠어? 주제를 강조, 이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기능은 할 수가 없고 단순히 그냥 반복을 통한 리듬감, 운율감 형성 요 기능만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고려가요 가시리의 후렴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연 가보자. 자, 해독을 잘해야 되겠지.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는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고 왜? 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야. 님이 가면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 시구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무엇이 드러난다?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선택지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님, 당신 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갑니까?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이 파트는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의미라는 거. 그다음 나머지는 똑같죠. 그다음에 3년으로 가봅시다. 3년. 자, 잡사와 두어리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아두고 싶지만 누굴 잡아두고 싶어? 님을, 떠나는 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든 잡아두고 싶지만, 이 의미야. 그리고 참고 여러분들 낚이면 안 돼. 여기서의 너는, 이거는 위에서 나왔던 나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나눈이 이 나눈이 여음꾼이 이게 위에서 나오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여음꼬야? 아니야. 여기서 딱 볼 수 있듯이 여기서는 이 아가 써있지만 여기서는 아래아가 써있지. 자, 이 나눈과 이 나눈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두고 싶지만은 할 때 그 의미야. 그냥 이거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란 거지. 그래서 요 나눈이 여기서의 나눈과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무슨 의미라고? 님을 떠나는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선하면은 서운하면 이런 뜻이거든. 서운하면 누가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혹시 님이 아니올까 두렵다는 거야. 자, 그 보통 이제 이 서운한 거를 그러면 야, 잡아두고 싶은데 이 무슨 의미니? 이게 왜 같이 묶였니?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가는데 잡으면은 질척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내가 막 잡으면은 오히려 님이 이렇게 빡쳐갖고 서운해갖고 아니올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님을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못 잡는 거야? 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이별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태도, 소극적 태도 둘 중에 뭐겠니? 그러니까 적극적 태도라면 가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잡아두고 싶지만 님이 서운하면 다시 안 올까봐 무서워서 안 잡는다는 거거든. 못 잡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별을 대하는 소극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왜? 내가 잡으면 님이 영영 가버릴까 두려워서 님을 잡는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님을 보내고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 셔나면 아니 올세라가 완전히 이제 정반대 의미로 해석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파트. 셔론님 보내옵너니 나는. 자, 여기서 셔론님이 뭐냐면 서러운 님을 보내느나니, 서러운 님이란 뜻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해온 님을 결국 보낸 거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겠어. 자, 일단 첫째 의미는 서럽다고 하는 것이 누가 서럽다고 하는 거. 첫째로 일단 이 표면적인 문장 구조상을 봤을 때 누가 서러운 거니? 서러운 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서럽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무슨 의미로 해석되냐면 님도 이별하기 때문에 서러워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나 서럽다고 하는 거의 주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야.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이 서러움의 주체가 님보다는 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님을 보내는 나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님이 서럽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글의 흐름상 내가 서럽다, 그러니까 님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서럽다라고 하는 나를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힘을 줘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셔론이라고 하는 서러움의 주체가 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서론님을 보내오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가는 듯, 가시자마자 가는 듯하게, 그러니까 가시는 듯하다가 돌아오소서 하는 말이거든.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드러난다? 님을 보냈지만 무엇 재회에 대한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다시 현대어 해석으로 읽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대체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님께서 서운하면 혹시 아니올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서럽게 또는 서러운 님을 보내나니 가시는 듯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가시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해석은 다 했으니 가시리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시리의 핵심 포인트는 6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6가지로. 자,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첫째는 바로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 이게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다음 중 위와 같은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3분 후 고려가요의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거를 잘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포인트냐면 화자의 정서 변화, 이거에 주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화자의 정서 변화 다시 봅시다. 1년 정서가 뭐라고?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2년은 뭐겠어? 나는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원망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년에서는 선하면 아니올까봐 보내고 있지. 그래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도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망,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화자의 정서 변화의 4단계의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이별의 슬픔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별의 슬픔. 그리고 특히 이거에 더해서 이게 이제 옛날 전통 우리 고려 가요기 때문에 바로 한의 정서,
우리나라 시에 계속 전해 내려온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의 가실이나 서경별곡 이런 것이 한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별에서 드러나는 어떤 한의 정서, 여성 화자, 보통 이 그 가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주로 이제 여성으로 보거든, 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여성 화자의 어떤 이별의 슬픔과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전통 시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바로 서론님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러운 게 님이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서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디테일한 표현법들도 좀 나왔었지. 표현법. 자, 일단 첫째로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자, 이 가실이 있고에서 반복법, 가실입니까 반복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ABA 구조라든지 또는 나는 그 여음구, 조음구의 역할을 또 좀 주목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후렴구라고 했고 이 부분을 여음구라고 했잖아. 근데 여음구하고 후렴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여음구 안에 후렴구가 포함되는 거야. 자, 여음구라는 거는 의미 없이 글자 수나 운율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남는 부분이라고 했지. 자, 후렴구 당연히 의미가 없고 글자 수 노래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 그런데 이 부분은 후렴구라고 할 수는 없어. 후렴구. 자, 후렴구는 말 그대로 후에 수렴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후렴구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친구를 후렴구라고 해. 그래서 요 요소들 다 여음구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부분을 후렴구라고 할 수는 없다. 요것 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소는,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는 거야. 후렴구. 자, 그래서 이 후렴구는 연이 끝나는 그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이 운율을 맞추고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리듬감과 운율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다만 이 부분이 시의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이 대평성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삽입되었을 것이다. 원래 고려가요 원형은 이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가시리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가시리가 출제되더라도 모든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